안녕하십니까? 날이 점점 추워지는 게 느껴지는 11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은 사계절이라는 게 뚜렷하지가 않네요. 제가 우리 딸 아이를 낳아 키울 때만 하더라도 봄과 가을의 경계선이 뚜렷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렇게 날씨도 급변하는데 제 마음도 덩달아 급변하더라고요. 이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자식 결혼들 다 시키셨나요? 자식 결혼 하나 시키는 게 뭐 일이 복잡한 일인지,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서로 마음만 맞으면 평생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따지는 것도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조건을 맞춰가면서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딸아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사윗감을 소개시켜 주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황당한 일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런 자리에서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식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제 이야기에 공감을 많이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대 중반에 부모님께서 짝지어준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땐 정말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부모 등에 떠밀려서 선자리에 나가서 그나마 좀 괜찮고 조건 맞는 사람들이랑 결혼하던 시대였으니까요. 물론 연애 결혼도 많았지만 저처럼 시골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대부분 선자리를 통해서 결혼을 하곤 했지요. 저는 남편이랑 결혼을 한 것에 후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 상당히 우직한 사람이었거든요. 요즘 하는 말로는 꼰대 같다는 말이 어울리는 면도 있었지만 본인 가족을 아끼고 살피며 항상 가족 위주의 삶을 살았던 진국이었습니다. 남편 하나는 잘 골랐다고 자랑을 하기도 했지요. 저는 남편과 살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완벽한 4인 가족이었지만 저희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 공무원이었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의 공무원은 지금처럼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직장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랏밥 먹는다는 인식이 있었으니 철밥통이라는 인식도 따라왔고요. 가족이 공무원이다 하면 완전히 FM대로 살겠구나 하는 인식도 박혀 있었어요. 사실 실제로도 그런 모습이 없었다고는 말 못합니다. 우리 남편, 저에게는 한없이 약한 남자였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누구보다 엄격한 아버지였거든요.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까 늘 주시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딸에게만큼은 또 천사 같은 아버지였지요. 딸에게 약한 사람이라 우리 아들의 불만도 조금 있긴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공무원이었으나 주민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산림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산림청 본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지방의 주민센터에 있긴 있는데 일반 사무를 보는 공무원이 아니라 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제일 바쁜 시기가 9월부터 12월까지였습니다. 그때가 산불이 제일 많이 나거든요. 낙엽이 덜어지고 메말라 산을 덮기 시작할 때부터 아주 갖가진 이유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거 아시나요? 산에서 불이 나면 소방관이 불을 끄는 게 아니랍니다. 물론 지원은 와주지만 그 산불을 꺼야 하는 사람은 산림청 직원이랍니다. 저희 남편이 발로 불씨가 남은 낙엽들을 밟아가며 산을 밤새 올라가야 해요. 불이 나면 당연히 소방차가 오는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랍니다. 관할 지역이라는 게 달라서 산림청 직원이 봐야 한대요. 그런 일을 저희는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불이 났다고 하면 정말 비상이었어요. 혹시라도 우리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정말 가슴 졸이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산 근처를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었겠어요? 산불을 끌어 지원을 나갔다가 화상을 입고 돌아온 적도 있었고요. 또 산불주의 기간이 되면 집에도 잘 돌아오지 못했어요. 밤새 산림청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야 했거든요. 그것도 산에서요. 저는 그래서 산 근처에서 담배를 태우고 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들을 제일 혐오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금연구역 같은 게 어디 있었나요? 아무 데서나 담배를 태우고 꽁초를 버리던 시대인걸요. 그때는 카페나 밥집, 심지어 회사 사무실에서도 담배를 뻑뻑 피우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정말 선진국으로 많이 발전한 거지요. 물론 이렇게 말을 하는 제 나이가 70, 80 먹은 노인네냐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아직 60대 초반입니다. 제가 형님분들 사이에서 번데기 주름을 잡았다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산불 기간만 빼면 저희 가족 평화로웠습니다. 서로 예민할 일도 없었고요. 우리 아들은 남편의 가르침에 따라 늘 바른 생활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어린 나이에 아이가 의젓하다고 말을 할 정도였지요. 우리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희는 전라도에 있는 꽤 작은 시골로 정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으로 뒤덮여 있는 동네였는데 산불이 꽤 자주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방문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동네인데 가을만 되면 아주 절경이 되어버리는 곳이라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이 꽤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마을 전체가 비상이라는 말이 돌아다녔죠. 저는 솔직히 그 동네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중학생이 된 아들이 공부에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시 서울은 고액과외니 뭐니 다들 수능이라는 제도에 목숨을 걸던 시기라 더더욱 수도권과 멀어진 게 싫었죠. 하지만 남편이 일할 곳을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받아들였죠. 하지만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으니까 마을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낼 생각도 하지 않고 서울 타령만 하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남편이 속상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시간을 돌린다고 해도 저는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도 학교가 멀어서 힘들어했고 우리 남편은 일이 많아서 힘들어했어요. 생각해보면 그 시골 마을에 있었던 2년 남짓한 시간이 저희 가족에게는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춘기가 온 아들도 어디 스트레스를 표출할 곳이 없어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딱 한 사람, 해맑게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저희 딸이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골목대장이었거든요. 이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저 여자애가 이 집 딸이지? 이름이 민주랬나? 아이고, 완전히 여장부야, 여장부. 그러니까 말이야. 오히려 이 집 아들은 엄청 얌전하다고 하던데 말투도 별로 없고. 아니, 남자 여자가 바뀐 거 아니야? 그러게요. 우리 아들은 지혜비 닮아서 그런 건지 말수도 별로 없고 자기 할 일만 착실하게 하는데 우리 딸은 참 말갈량이가 따로 없어요. 그게 좋은 거지 뭐. 여자라고 집에서 밥만 하라는 법이 있나? 그리고 아직 어린애잖아. 지금 열심히 뛰어놀아야지 나중에 다 크면 조신해져. 집에서 밥만 하라는 법은 없지. 근데 애가 너무 망아지처럼 뛰어노는 거 아니야? 이래저래 걱정이 많겠어. 저러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맨날 약 발라주는 게 일상이에요. 그래도 구김살 없고 친구도 많고 해서 다른 걱정은 없어요. 공부만 좀 진득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일찍부터 운동선수를 시키지 그래. 달리기 하는 거 보니까 거의 말처럼 달리더만. 육상계의 여왕이 되지 어떻게 알아? 정말 모르는 동네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저희 딸은 골목대장이었어요. 성격도 얼마나 시원시원한지 누구랑 싸워도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고 뒤끝이 없었습니다. 키도 커서 남자애들이 무리로 어울려 다니면서 다른 여자애들을 괴롭히면 달려가 꿀밤이라도 먹이는 그런 아이였어요. 저는 걱정도 많이 됐죠. 워낙 마을이 좁기도 좁고 놀이터 같은 것도 없었고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길에 농기구들이 자주 돌아다니니까 애들이 각 잡고 놀자 하면 대부분 산에 올라가서 놀았거든요. 산이라는 게 상당히 아름답지만 그만큼 무서움이 있는 곳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산불을 조심하는 기간에는 제발 산에 올라가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죠. 특히 그때는 모르는 사람들이 단풍 구경을 한다고 많이 찾아오는 시기라서 납치 같은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산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특히 아직 12살밖에 안 된 여자애가 산에서 그렇게 사방팔방 뛰어다니는데 걱정을 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딸에게 화도 내고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엄마가 분명히 산에 가지 말라고 했지. 지금은 모르는 관광객들도 엄청 오고 산불이 언제 날지 모르는 위험한 기간이라고 했잖아. 엄마, 지금 산에 가면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은 줄 알아? 다람쥐들이 말이야, 겨울쯤 잘 준비한다고 엄청 돌아다녀. 그리고 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같이 다 위험한 거라니까. 너 진짜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이 망아지야. 언제까지 뛰어놀 거야? 네 오빠 봐라, 중학생 되니까 하루 종일 공부만 하잖아. 너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거 아니니? 제발 얌전히 좀 있으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나도 중학생 되면 그때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친구들이랑 다 같이 산에 올라가서 노는 건데 왜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그렇게 말려도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사고 한 번 없었으면 말이나 되는 소리겠습니까? 우리 딸에게도 한번 정말 위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산불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었죠. 저는 그 뒤로 흡연하는 사람들을 증오하게 되었다니까요. 우리 딸이 한창 산에서 뛰어놀 때였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30 중반쯤 되었을 땐가 후반으로 넘어갈 때였나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네요. 그렇게 뜯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이 그놈의 도토리를 줍겠다고 산에 올라간 겁니다. 친구들이랑 같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산불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평소에 산에 잘 못 올라가게 했었는데 그날 저도 바쁜 일이 있어서 딸이 귀찮게 구는 것보단 나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산에 다녀오라고 허락을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불이 났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철렁거리다 못해서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집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길래 전화를 받았더니 마을 사람 하나가 민주가 산에 올라간 걸 봤는데 산이 불이 났다고 당장 산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맨발로 뛰쳐나갔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관광객들만 줄줄이 내려오고 우리 딸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 관광객들 무리 사이에서 우리 딸이랑 같이 산에 올라간 친구들을 발견했어요. 우리 민주는 어디 가고 너네만 내려와? 우리 민주 어디 갔어? 민주는 못 봤니? 어떻게 된 거야? 민주가 같이 내려오는 길에 어떤 할머니 도와드린다고 그 할머니가 다리를 다치신 건지 너무 느려서 그리고 길도 몰라서 민주가 같이 내려온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모르는 할머니를 도와주겠다고 산불이 나서 대피를 하는 와중에 다시 올라갔다는 겁니다. 친구들 보고 먼저 내려가라고 자기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내려가겠다고 했대요. 정말 장한 일이고 대단한 결단력을 내린 일이라고 하긴 하지만 고작 초등학생인 아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다고 거기서 어른을 불러올 생각은 하지 않고 지가 다시 올라간단 말입니까? 저는 정말 불로 뒤덮인 산을 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딸은 보이지 않았고 이대로 모든 것을 삼켜버렸구나 하는 마음에 소방대원부터 시작해서 산림청 직원에 남편까지 저에게 불길이 마을까지 번질지 모른다고 어서 집에 가보라고 하는데도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민주 어떡해, 우리 민주. 내가 산에 가지 말라고 할걸. 집안일 하는데 귀찮다고 내보내버렸다고. 내가 우리 민주를. 그렇게 울고 있는데 남편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입을 어버버 한 채 열지도 못하고 제 뒤쪽으로 손가락질을 하는데 놀라서 뒤를 보니 우리 딸이 한 할머니를 부축하고 절뚝거리면서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산은 앞에 있는데 뒤에 있는 마을길에서 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거의 기어가다시피 딸에게 다가갔어요. 너 어떻게 뒤에서 와? 너 미쳤어? 아니 산불이 날 걸 알았으면 후다닥 애들이랑 같이 내려올 생각을 해야지. 이 기집애가 진짜 겁도 없이 어떻게 모르는 할머니를 구하겠다고 어른을 불렀어야지. 너까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라고. 엄마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알아? 민주 너 정말. 저는 애 등을 퍽퍽 소리가 나게 때리면서 펑펑 울었어요. 민주가 얼마나 상처투성이었는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민주가 아프다고 때리지 말라고 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감정이 앞서서 민주의 등을 그렇게 때렸네요.
그러자 옆에 다친 것으로 보이는 할머니께서 민주를 끌어안으며 제 팔을 잡으셨어요. 그제서야 조금 정신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할머니에게도 화가 났어요. 산에 오를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단풍 구경을 하겠다고. 아이고 세댕 내가 미안하네 미안해. 이 민주 아니었으면 나는 그냥 깨꼬닥 갈 뻔했어. 이 아이가 어찌나 길을 잘 알던지.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애한테는 죄가 없으니까 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민주도 그렇고 본인도 많이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펑펑 울고만 있자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서는 할머니랑 민주를 데리고 집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일단 집으로 모셨죠. 할머니께서는 노인정에서 단체로 단풍 구경을 온 것이었는데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시절에 휴대전화고 뭐고 그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단체 버스 같은 건 이미 떠난 것 같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할머니를 집에서 씻으시라 하고 제가 가진 옷 중에 맞을 법한 옷을 챙겨드렸죠. 그리고 가족분들께 전화를 드리라 했어요. 할머니의 가족분들도 할머니가 산불 사고를 당했다고만 생각을 했는지 연락을 받자마자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우리 딸이 참 효녀야. 내가 죽은 줄 알았다지 뭐야. 여기를 당장 온다는데 한 4시간은 걸릴 것 같다던데. 일단 약부터 발라드릴게요. 상처 치료하고 식사부터 하고 좀 쉬세요. 민주도 이리 와. 두 사람이 산을 내려오는 길 중간부터 불이 번져서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는데 뒷길로 돌아서 저희 마을 입구 반대편 쪽 산길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구불길을 돌고 돌아서 집 앞까지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자 혹시나 싶어서 산 입구로 다시 걸어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민주와 할머니 팔과 다리는 온통 긁힌 상처였고 군데군데 화상처럼 달아오른 상처도 보였어요. 약을 발라드리는데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 여자의 몸에 흉이 남는 건 아닐까 속상하기도 했죠. 그렇게 식사까지 마친 뒤에 딸아이가 그 할머니 옆에 딱 달라붙어서 제잘제잘 거리더라고요. 저희 집에 남편이 사온 일회용 카메라가 있었는데 그 카메라로 사진도 찍고 그러는 거 있죠? 우리 딸 넉살이 좋아도 너무 좋지. 저는 처음 보는 그 할머니가 좀 불편했는데 우리 딸은 불편한 것도 없나 보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저희 딸 칭찬을 계속하셨어요. 어쩜 이 어린애가 산길을 그리 잘 아냐면서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요. 그래도 무사한 걸 눈으로 확인하니까 그런 칭찬이 싫지는 않더라고요. 하루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피곤했던 건지 민주는 금방 잠이 들었고 밤 늦은 시간에 할머님 가족이 도착을 했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 인사만 대충 나누고 할머님을 배웅해드렸죠. 물론 다음 날 눈 뜨자마자 사라진 할머니의 빈자리를 보면서 우리 민주가 얼마나 울었는지는 비밀입니다. 지 엄마가 죽어도 그렇게는 안 울 것 같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산불을 한번 겪고 난 다음 저희는 3개월 뒤에 바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의 공로가 그동안 인정이 된 것인지 이제는 현장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가서 보고를 받고 움직이는 사무직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어요. 돌고 돌아서 서울까지 오게 되었으니 정말 다행이었죠. 다시 한번 서울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아들과 딸을 누구보다 열심히 키웠습니다. 물론 우리 딸이 공부에 열정이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산에서 뛰어놀다가 갑자기 서울이라는 대도시로 오게 되어 적응이 잘 안 되는 건지 서울 생활에 시큰둥했어요. 공부를 잘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도 우야무야 대학은 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아들은 직업군인으로 군대에 말뚝을 받게 되었고 우리 딸은 평범하게 대학 졸업해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또 한숨 돌리게 되더라고요. 자식들이 사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억대 연봉을 받는 것도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 딸 번듯하게 잘 키웠다고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디 그렇게 사건 사고가 없으면 제가 사연을 왜 쓰고 있겠습니까? 우리 딸 회사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워크숍에서 산을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산 타는 것에는 자신감이 넘쳤던 딸은 직장 동료의 스카프가 바람에 날아가자 그걸 주워주겠다고 무리를 하다가 돌바위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절벽은 아니었고 1미터가 조금 넘는 곳에서 떨어지게 된 것인데 다리를 접질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대학병원을 가긴 그렇고 그대로 하산해서 집에 돌아와 이틀간 휴가를 받았다며 좋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딸의 등짝을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새로 생긴 정형외과에 딸을 데리고 갔죠. 집에서 찜질이나 하면 된다는 딸을 째려봤더니 또 군소리 없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도 새로 생긴 병원에 와야 치료도 잘 해줄 것 같아서 왔는데 여기 의사가 상당히 젊더라고요.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개인 병원의 페이닥터로 취직이라도 한 건지 사람이 훤칠하니 사위 삼고 싶은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일만 하고 남자에는 관심도 없는 우리 딸이 퍽이나 마음대로 움직여주겠다 싶었죠. 그런데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저 남자 의사가 내 사위였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딸이랑 정말로 눈이 맞았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접질린 게 오래 간다 싶었는데 둘이 눈이 맞아서 치료를 안 받아도 되는데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녔던 거더라고요. 우리 딸에게 그런 여우 같은 면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겉으로는 티를 안 냈지만 속으로는 노났다 했습니다. 이게 다 엄마들의 마음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서 우리 딸이 고생하지 않고 살길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아무튼 저는 딸에게는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거였거든요. 아니 그 집 딸내미 말이야. 바른 정형외과 의사랑 뭐 사귀는 사이고 그런 거야? 둘이 결혼한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바른 정형외과? 거기 우리 딸이 발목 치료하러 다니는 곳인데 갑자기 무슨 결혼? 아이고 내가 봤다니까. 아니 서로 퇴근하고 만나기로 한 건지 뭔지 지하철역에서 만나서 손잡고 걸어가는 거 봤어. 민지 엄마 좋겠네. 아이 좋겠어. 이러다가 의사 사위 보게 생겼잖아. 둘이 손을 잡고 걸어갔다고? 어머머, 아이 그게 진짜야? 아니 자기 딸이 누구랑 연애하는지도 몰라. 아이고 그 의사 누가 데려가나 했더니 민주네 민주야. 근데 또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민주가 애가 얼마나 친구기라고 내 딸이지만 알아볼 사람이 딱 알아본 거지 뭐. 둘이 사귀는 거에 관심이 없어서 내가 몰랐네. 우리 딸 연애는 딸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겠어? 세상에 지금 뭐 의사사위 보게 생겼다고 흐스대는 거야 뭐야. 암튼 둘이 좋은 소식 있다고 하면 우리도 불러줘야 된다. 알았지 자기야? 동네 사람들이 부럽다고 말을 하는데 저도 은근히 으스대게 되더라고요. 이게 부러움을 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우리 사위 의사야 하는 맛이 또 있지 않겠어요? 기가 살더라고요. 김칫국이기도 했죠. 정작 우리 딸은 연애하는 사실도 말을 안 해줬는데 벌써 사위사위 하게 되니까 김칫국은 맞는데 그래도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딸이 드디어 제 짝을 만났구나 하는 느낌은 있었어요. 엄마로서 느끼는 직감이었다고나 할까요? 언제 연애한다는 사실을 밝히려나 몇 개월을 잠자코 있었는데 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 사이에 헤어졌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괜히 딸 눈치를 보게 됐죠. 원래 이별을 하고 나면 사람이 딱 풀도 죽고 표정도 어두워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딸은 늘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속이 터지게 궁금하던 찰나 딸이 저랑 남편을 앉혀놓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어요. 슬슬 결혼 준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저보다 4살 연상이거든요. 저 혹시 인사를 한번 시켜드리고 싶은데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대놓고 티는 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죠. 속물근성이다 욕을 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저도 자식 가진 부모의 마음으로서 딸이 의사랑 결혼한다고 하는데 우리 딸 팔자 피는구나 하고 좋아할 수 있지 않겠나요? 다들 공감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들이면 몰라도 딸 자식이라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주말에 인사를 드리러 오겠다고 하는데 우리 남편은 사윗감이 누군지 몰라서 내내 궁금해하는 눈치더라고요. 딸한테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떤 놈이냐 하는데 딸이 입을 꾹 다물고는 주말에 보세요 하는데 제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거렸는지 몰라요. 우리 딸은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 저도 일부러 끝까지 모른 척 해줬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주말이 왔고 우리 남편 주책 맞게 양복까지 꺼내 입더라고요. 아유, 여보, 오바야, 오빠. 당신이 이렇게 차려입으면 사위 될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우리 민주도 부끄러워하겠다. 그래도 처음 보는 자리인데 당연히 이 정도 격식은 차려야지. 이 정도도 준비 안 해오면 말이야, 내 사위 될 자격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벨이 띵동하고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 정형외과 페이닥터로 일을 하고 있는 사위가 곱게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더라고요. 저는 좀 당황스러웠죠. 가볍게 차려입고 올 줄 알았는데 저희 남편이랑 똑같이 정장을 입고 등장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남편은 예비 사위의 차림을 보고 아주 마음에 든다는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아유, 어떻게 인사를 드리는 게 좋을지 몰라서 양손 무겁게 준비했습니다. 아니, 뭘 이런 걸 다 사오고 그랬어. 일단 앉아서 이야기해요. 아직 저녁 먹기 전이지? 아니, 내가 부끄럽지만 솜씨를 좀 발휘했는데. 예비 사위가 온다고 정말 있는 실력 없는 실력 다 꺼내서 상을 차려놨죠. 우리 딸이 그거 보더니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예비 사위랑 우리 딸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도 듣고 둘이 얼마나 연애를 했는지도 들었죠. 우리 딸은 저와 남편의 질문이 부끄러운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우리 예비 사위가 넉살이 좋은 건지 곧잘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우리 딸을 보면서 혹시라도 예비 사돈댁에 가서도 저러고 있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었어요. 어머, 얘는 너는 이렇게 말이 없니? 너 예비 사돈 댁에 가서도 그렇게 입 꽁 다물고 있을 거야? 우리 딸이 이래. 아유, 사회성도 좋고 사교성도 좋은 것 같은데 집에서는 이런다니까. 저도 그래요, 장모님. 제가 장모님이라고 불러도 안 불편하시죠? 어머, 당연하지. 내가 우리 딸이 누구랑 결혼할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바른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 의사야? 어쩐지 옷에부터 기품이 철철 흐른다고 생각했더니 의사였구만. 아,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네. 우리 딸이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건강 지킴이 의사 아니겠습니까? 자네는 정형외과라며 뼈 건강 말고 또 다른 걸 지킬 수 있나? 하하. 시덥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가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날 기분이라고 우리 남편이 오랜 시간 꺼내지도 않던 산삼주를 꺼내다가 예비 사위에게 나눠 먹자고 하더라니까요. 그 산삼이 예전에 산림청 근무할 때 몰래 한 뿌리씩 얻어오던 것들로 만든 산삼주인데 정말 귀한 것들이라 제가 한 잔만 마시자 해도 절대 열어주지 않던 것이었거든요. 사위가 마음에 든다는 것을 온 몸으로 표출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딸도 그 술을 꺼내는 거냐고 신기해 하더라고요. 정말 의사라는 것 자체도 땡큐였는데 우리 사위 술버릇도 없고 얌전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말술인데 남편이 취할 때까지도 멀쩡해 보이더라니까요. 우리 남편이 더 이상은 못 마시겠다고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푹 고꾸라지는데 정신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남편 앞에서 흐트러지고 싶지 않아서 정신력으로 버텼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 생각했죠. 대화 몇 마디, 행동 몇 가지에 저는 예비 사위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성품도 좋고 인성도 좋고 정말 1등 신랑감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저는 딸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려주었죠. 우리 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고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만취를 한 것 같아서 딸 방에서 재우라고 했는데 다음날 누구보다 제일 먼저 일어나서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니, 더 자고 있지 왜 벌써 일어났어? 어제 술 많이 마셔서 속 안 좋지? 금방 해장국 끓여줄게. 아이, 그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저 혹시 제가 어제 추태 부린 건 없죠, 장모님? 아유, 우리 복덩이 같은 사위한테 그런 모습이 있었겠어. 피곤하면 조금 더 자도 되니까 어여 방에 들어가 있어. 그렇게 해장국까지 잘 끓여 먹여서 보내고 딸에게 무조건 결혼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솔직히 저도 저희 집안에 자부심이 있긴 있거든요. 우리 남편 공무원 생활 평생 하면서 사건 사고 한 번 없었고 정년 퇴직하고 나면 연금 척척 나와서 노후 걱정도 없고요. 우리 아들은 직업 군인으로 뿌리 내려서 부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었고요. 우리 딸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자기 밥벌이 잘 하면서 회사 잘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무슨 걱정이 더 있겠나요? 거기다가 대출 다 갚은 집도 하나 있지. 매년 해외여행까지는 못 가더라도 국내 단풍 구경은 꼬박꼬박 다녔거든요. 여유도 있고 정말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족 간의 불화 없이 서로를 이해하며 잘 살고 있었으니까 자부심이 있었죠. 속을 썩이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식들은 크게 그런 엇나가는 짓도 한 적이 없었고요. 그냥 저는 저희 가족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비 사돈댁에서도 그렇게 생각해 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한 3주쯤 흘렀을까요? 우리 딸의 표정이 그냥 그렇더라고요. 저는 궁금증이 터졌죠. 분명히 예비 사돈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건 알고 있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으니까 답답하기도 했고요. 딸이 먼저 말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해서 잠자코 있었는데 예비 사위에게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상견례 날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시는데 혹시 언제쯤이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그 말에 유레카를 외치고 언제든지 상관없다고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에 안심이 되어서 딸의 옆구리를 쿡 찔러보니까 그럭저럭 괜찮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분위기 자체도 나쁘지 않았고 자기도 넉살 좋게 대답 잘하고 차려주신 음식도 다 먹고 왔다고요. 그런데 우리 딸 얼굴에 이상한 찝찝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궁금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죠. 아무튼 대망의 상견례 날짜가 되고 저는 정말 잔뜩 긴장을 한 채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예비 사돈댁을 만났는데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저와 남편도 꾸벅 인사를 하고 악수까지 나누고 자리에 앉았죠. 그때부터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을 어떻게 키웠고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애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혹시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신혼집은 일단 저희 동네에다가 얻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고 있어요. 시댁이나 친정도 가깝고 또 이 병원이랑도 가까운 동네잖아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아이, 그걸 꼭 받아야지만 되는 거야?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대출 끼지 않고서는 집 못 구해요, 엄마. 그래도 신혼부부 대출은 금리가 싸서 괜찮아요. 아니,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저는 우리 민주 마음에 들어요. 애가 싹싹하고 사교성도 좋은 것 같고 어른을 어려워하는 모습도 보여서 참 예의 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은 또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이랑 어울리는 짝지이긴 하지만 이게 또 집안 문제도 있잖아요. 집안 문제라니요? 저희 집안에 잡음이나 불화 같은 건 없습니다. 저희 가족이 얼마나 끈끈한데요. 아들이 직업군인이라 오늘 시간을 못 내서 그런 거지? 아니요, 아니요. 화목하고 말고 그런 문제 말고요. 저희 아들이 의사잖아요. 아, 의사 사위를 보신데 너무 지갑을 꽁꽁 닫으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걸요. 지갑을 꽁꽁 닫다니요. 그럼 저희가 의사 사위에게 뭐 용돈이라도 주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용돈이라뇨. 그런 푼돈 때문에 그러겠어요? 의사 사위를 보는데 적어도 열쇠 3개는 해와야 한다는 말 모르셔요? 입 그렇게 씻으시면 좀. 집안 차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해는 어느 정도 한다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 데려가시려면 열쇠 3개는 해오셔야죠. 네?
열쇠 3개요? 아니, 그게 무슨... 요즘 다 그렇잖아요. 집 열쇠, 병원 열쇠, 차 열쇠. 그 정도는 성의껏 준비해 주셔야죠. 저희 집안 넉넉합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큰손이셨거든요. 재산 넉넉하게 물려주신 덕분에 아들 하나 낳고 의사까지 키운 거고요. 저희 집안에 시집 오겠다는 잘 나가는 애들 많았어요. 엄마, 아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제가 결혼하고 싶은 건 민주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왜 이러세요? 어른들끼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왜 끼어들고 그러니? 아유, 가만히 좀 있어. 아무튼 저는 정말 민주 마음에 들어요. 며느리감으로 손색 없다고 생각해요. 직장이 좀 시원치 않긴 하지만 어차피 임신하고 또 의사인 우리 아들 내조하고 하려면 어차피 간둬야 하니까 그렇다 치고, 그래도 적어도 집이나 차 정도는 해오셔야, 그게 아니면 개원이라도 해주셔야죠. 개원이라고요? 아니, 요즘 개원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글쎄요, 뭐 정형외과 장비들이 워낙 비싸서 15억은 있어야 할걸요. 저는 그 말에 입을 떡 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사돈의 말은 본인 아들이 의사니까 의사 사위를 보고 싶으면 적어도 15억은 들고 와야 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평생 공무원 외벌이에 연금으로 노후를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15억이라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15억이라는 돈은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제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까 예비 사위가 예비 안사돈을 나무라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민주랑 결혼이 하고 싶은 거지 결혼해서 개원을 하고 집을 얻고 그러고 싶은 마음 없어요. 요즘 누가 의사라고 명함 내밀면서 열쇠 3개 해오라고 해요. 어머니께서 사과하세요. 정말 장인어른 장모님 성실하시고 좋으신 분들이에요. 아니, 그걸 누가 모른다니? 내가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못 받고 빚져서 했다고 하면 친구들 보긴 나쁘끄러우니까 그렇지. 아니, 자식 결혼을 뭐 남들 보여주려고 해? 당신이 경솔하게 발언했어. 우리 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런 건 좀 아니지. 이 상의도 없이. 아니, 당신까지 제 편을 안 들고 이러기에요? 정말로 아들놈 키워봐야 소용 하나도 없네. 나는 솔직히 그 정도 받아도 된다고 봐. 아니, 그렇잖아. 뭐 우리 집안의 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어디 천문직도 아니잖아. 우리 아들이 모양 빠지는 결혼은 하는 건 좀 아니지. 아유, 모양 빠지는 결혼이요? 열쇠 3개를 받으면 모양 안 빠지는 결혼이고요. 정말 너무하신다 싶습니다. 친구들한테 의사 아들이 뭐 받고 결혼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저도 제 입장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새침하게 고개를 획 돌리는데 정말 자식 결혼으로 장사라도 하고 싶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우리 딸이 결혼하고 싶어 하는 상대이기도 하고 저도 예비 사위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함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딸의 눈치를 슬쩍 보고 있는데 우리 딸이 갑자기 가방에서 뭘 꺼내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쩐지 며칠 전에 창고에 들어가서 뭔가를 막 뒤지는 것 같더니만 저 물건을 왜 가지고 왔나 싶었죠. 어머님, 혹시 이 건물 기억나세요? 그런데 딸이 내민 물건을 보더니만 안사돈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딸이 내민 물건을 받아들더니만 손까지 바들바들 떠는데 바깥사돈의 얼굴도 놀라움에 물들더군요. 저는 왜 그 물건을 보고 그렇게 사돈댁들이 놀랐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그런데 곧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물건이 뭐였냐면 바로 회중시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우리 딸아이가 목숨을 구해줬던 그 할머니께서 주신 회중시계요. 저는 그 물건을 왜 가지고 왔나 싶었는데 예비 사돈들의 표정을 보니까 뭔가가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사진까지 꺼내더군요. 그것은 아주 오래전 그 할머니와 일회용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창고에서 회중시계를 찾다가 앨범까지 뒤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딸의 입이 열리길 기다렸죠. 아니, 이걸 어떻게 해? 잠깐만. 이 회중 시계는 말이야. 우리 친정 엄마가 어떤 꼬마와 시계를 바꾼 거라고. 그 목숨을 살려준 꼬마와. 맞아요, 어머님. 전라도에 있는 산에 단풍 구경 갔다가 산불이 나서 할머니께서 큰일이 날 뻔하셨었죠. 그때 그 할머니 구한 여자아이가 저였어요. 뭐라고? 아니 그러면 그때 그 할머니의 가족이 안사돈이었단 말입니까? 전라도에 있는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한밤중에 모시고 가셨었잖아요. 아이고, 저희 어머니께 약 발라주시고 식사도 챙겨주셨던 그 집이 사돈 댁이었다고요? 정말로 민준이가 우리 엄마를 구한 거라고? 그리고 이 시계를 받은 거냐? 이상했어요. 어머니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벽에 붙은 할머니 사진을 봤는데 이상하게 처음 뵙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어릴 적에 한 번 뵌 할머니라 기억이 아예 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강렬했던 사건이라 어렴풋이 기억에는 있었거든요. 집에 와서 혹시나 싶어서 앨범을 뒤져봤는데 딱 그 할머님이랑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기억이 전부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정말 민준이가 우리 친정엄마를 그 산불에서 구해낸 아이였다는 거지. 그래 이 회중시계 기억나.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친정엄마에게 선물로 주셨던 거라. 그 어떤 보석보다 아끼시던 물건이었어. 그걸 너에게 주고 왔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랐던지. 사진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이 회중시계를 보여드리고 인연이 있었다는 걸 밝히고 싶었는데 저에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의 목숨을 구해줬다는 걸 나도 이제 알았지 않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그 할머님의 목숨을 구해드린 다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목숨을 건진 다음에 저희 집에서 잠시 있다가 가족분들이 와서 모시고 갔잖아요. 그 이후에 할머님께서 화상 치료도 받으시고 하시면서 정신이 좀 없으셨나 봐요.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고 나서 저희를 찾으시려고 하셨나 봐요. 사례를 어떻게든 해야겠다고요. 할머님이 워낙 큰 손이셔서 재산이 좀 많으셨대요. 목숨까지 구해줬는데 모른 척하는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물어물어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3개월 동안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남편이 산불 현장에서 연기를 많이 마시기도 했고 또 그간의 공이 있으니까 사무직으로 발령이 나면서 서울에 오게 된 것이었죠. 너무 뒤늦게 찾아오시는 바람에 저희와 엇갈리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희가 서울에 갔다고만 이야기를 들었지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했으니까 저희를 찾지 못하신 거죠. 저희 가족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고 민주 딱 하나만 알고 계셨는데 서울에 민주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한둘이었겠어요?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서울 바닥에서 저희 가족을 찾기란 어려우셨던 거죠. 그런데 딱 하나 선물을 남기시고 가신 게 있었는데 그게 회중시계였어요. 낡은 시계라 그냥 품에 지니고 다니시는 물건을 기념으로 주신 건 줄 알았죠. 처음에는 그 회중시계가 할머니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품에 꼭 지니고 다니던 민주도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회중시계를 챙기지 않게 되었고 제가 그냥 버리기는 좀 그래서 창고에 두었었거든요. 어릴 때 찍었던 앨범들도 전부 창고에 넣어두고 그 자리에 회중시계도 같이 두었던 거죠. 그냥 그렇게 까먹고 살았었는데 우리 딸이 예비사돈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할머님 사진을 보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면서 찝찝함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갔다 온 다음에 우리 딸 표정이 이상했었던 거였어요. 기억이 날듯 말듯 자꾸 뿌옇게 잔상만 생기니까 애가 하루 종일 그 기억을 더듬느라 바빴던 것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할머님이 생각이 났고 앨범과 회중시계를 찾으면서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돌아온 거지요. 어떻게 우연도 이런 우연이 다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정말 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만나도 그렇게 만나서 목숨을 구해준 인연으로 닿을 수가 있냐고요. 저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물론 저만 신기한 게 아니었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음이 된 것 마냥 눈만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예비 안사돈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본인 친정엄마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인 것도 모르고 열쇠 3개는 해와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뱉었으니 쪽팔릴만 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락처라도 서로 교환을 했었다면 모를 일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라는 것도 없었으니 돌고 돌아 이렇게 인연이 닿은 것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정말 하늘이 점 찍어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정말 우리 외할머니께서 점 찍어준 인연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너무 신기하다, 민주야. 우리는 결혼해야 할 운명인가 봐. 어머니, 아버지, 열쇠 타령하지 마셔요. 저는 민주랑 무조건 결혼할 겁니다. 내가 언제 네 엄마랑 같이 열쇠 타령을 했다고 그래. 나는 우리 며느리 마음에 든다니까. 그래, 그러고 보니까 그때 장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 완전히 여장부에 애가 어찌나 서글서글한지 불길이 치솟아서 무서울 법도 한데 요리조리 산길을 안내하더니 도로가 덕하니 보이더라고. 아이, 살았구나 싶었다고. 맞아요. 저보다 어린아이가 용기 있다고 산을 정말 잘 탄다고. 그러고 보니 당신이랑 나랑 처음 만나게 된 것도 당신이 산에서 다리를 다쳐서였잖아. 정말 대단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사진을 찾고 회중시계를 찾을 때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장모님을 모시러 갔을 땐 날이 너무 어둡고 민주 너는 자고 있어서 인사도 못했지. 그날 가로등이 밝았으면 사돈 분들 얼굴을 희그무리하게 알아봤을 텐데 말입니다. 나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때 분명히 인사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나질 않아서. 그때 정말 5분 정도 잠깐 감사 인사드린 게 전부였어서요. 저희도 너무 놀라고 경황이 없어서 선물 같은 것도 준비하지 못했고요. 나중에 다시 장모님과 함께 찾아가는데 이미 이사를 가고 없으시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정말 눈 감는 그날까지 생각하셨어서요. 마지막에는 치매기가 살짝 있으셔서 민주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그 어린아이가 자기를 살렸다고 끝까지 말씀하셨었지요. 당신도 뭐라고 말을 좀 해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은인도 못 알아뵙고 막말을 했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닙니다. 못 알아보실 수도 있죠. 의사들 가진 유세를 부리고 싶으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애들끼리 좋다는데 부모가 그걸로 조건을 걸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안사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입을 막 놀린 대가를 치르네요. 열쇠 3개는 못 들은 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미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까? 그 발언으로 저희도 참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애들이 결혼만 한다고 하면 제가 정말 민주에게 잘하겠습니다. 우리 친정엄마 목숨을 살려준 은인인데 제가 평생 잘해야죠.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보니 장모님께서 민주에게 남기신 것이 있잖아. 그 예금 신탁. 예? 신탁이라니요? 그게 무슨... 그러자 예비 사돈들의 얼굴이 갑자기 뭔가 확 떠오른 것처럼 바뀌더라고요. 바깥 사돈이 말을 해줘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민주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게 되자 본인이 죽기 전 유산을 나누면서 민주 몫으로 신탁을 하나 걸어두셨다는 겁니다.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죠. 신탁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조건이 있었대요. 민주라는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민주 이름으로 신탁을 걸 수 없어서 회중시계로 걸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에게 준 회중시계요. 그 시계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신탁을 넘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 시계를 가진 사람이 50년 이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나라에 귀속을 시키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 회중시계가 있으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맞다. 이 시계를 아직까지 이렇게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을 줄 몰랐지만 이 시계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 몇 가지 인증 절차를 지나야 하지만. 그리고 그 신탁에 들어있는 돈이 불구불어서 지금은 15억 정도 될 거라는 말을 하는데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 모두 다 입을 떡 벌렸습니다. 예? 15억이요?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돈인데 그럼 그 돈으로 우리 사위 병원 차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아니요, 아니요. 저희 친정엄마가 민주 주라고 준 돈인데 민주가 알아서 사용해야죠. 저 그 열쇠 발언은 철회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은인도 몰라보고 그런 허세를 부렸다는 게 아유 너무 부끄러워요. 제발 잊어주세요. 예비한 사돈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이는데 은근히 놀리는 재미가 있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날 결국 예비 안사돈이 저희 가족에게 몇 번이나 사과를 했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딸 순간 열쇠 3개 해오라는 말에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나 뒤집어 엎고 나가야 하나 잠깐 고민도 했다고 하고요. 그래도 결국 일이 경사스럽게 잘 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망의 신탁도 실제로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15억이라고 하더니만 그 사이에 더 불어났는지 16억 가까이 되어 있더라고요. 딸은 회중시계로 인증을 받고 그 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병원 개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고민했는데 예비 사돈 댁에서 극구 거부를 하더라고요. 결국 그 돈으로 우리 딸 명의로 신혼집을 얻기로 했습니다. 남은 돈은 일단 저축도 하고 결혼식 준비를 하는 비용으로 쓰기도 하겠다고요. 그리고 결혼 후에 빠르게 이세 준비를 할 거라며 이세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예비 안사돈은 그 돈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와 각별했던 건지 민주에게 연신 고맙다고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결혼식 앞두고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훈훈한 분위기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주 잠깐 어이없는 발언으로 어그러질 뻔했지만 그 위기를 또 한 번 할머님께서 극복시켜 주신 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가족이 되기로 한 마당에 서로 얼굴 붉혀서 뭐 하겠습니까? 앞으로 더욱더 돈독한 사이가 되길 바라며 애들 신혼여행 가면 산이나 한번 타러 가자고 했답니다. 이제 딸 자식까지 결혼을 시키면 정말 이제 남편과 둘이서 알콩달콩 시간 보내면서 살 수 있겠죠. 손주가 태어나기 전까진 말입니다. 그날이 오길 기다리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